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희망을 잃어가던 두 자매가 있습니다. 26살의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은 동생은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죠.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라 생각했던 한국 여행은 오히려 두 자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희망이 기적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26살 소피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3년 전 부모님을 잃고 언니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한창 대학교 2학년으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와 25살이던 언니 엠마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 살아가야 했어요. 언니는 간호사였지만 신입 간호사의 급여로는 저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했답니다. 저는 언니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아침에는 제과점에서 빵을 진열하는 일도 했죠. 오후에는 대학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어요. 주말에는 항구 근처 수산시장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판매도 도왔습니다. 하루 4시간도 채 못 잤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어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해 지친 얼굴로 저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주는 언니를 볼 때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가 저희 자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야로 일하며 공부한 끝에 저는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의 한 제약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면접관은 제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해 주셨지요. 드디어 언니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첫 월급으로 언니에게 예쁜 가방을 선물했을 때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입사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제 인생을 뒤바꿀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소피아 양, 혈액검사 수치가 좋지 않아 추가 검사를 몇 가지 더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저는 온갖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CT, MRI, 초음파 검사.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까지 받고 나서야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진료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너무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소피아 양 담도암 말기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고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담도암은 쓸개관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늦게 발견됩니다. 소피아 양의 경우 암이 이미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종양이 간문부 담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의 CT 영상을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저 수술이 불가능하다.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6개월, 길어야 1년이란 단어들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은 없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을 이어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종양의 위치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간문부 담도암은 수술이 가장 어려운 위치 중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생존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6,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다니요.
부모님을 잃은 후 힘들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제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걸어 다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지요. 나는 결혼도 못 해보고 아이도 가져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피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언니를 보자마자 저는 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담도암이란 단어를 말할 때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6개월이란 말은 차마 뱉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죠. 간호사인 언니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담도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봐온 언니였으니까요. 언니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가 보지 못하게 재빨리 눈물을 훔치고는 더 단단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26이란 나이가 이렇게 어리게만 느껴진 적은 없었죠.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억울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원망스러워지면서 서러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때 언니가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죠. 소피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번에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저와 언니는 오랫동안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순 없었죠. 마음을 다잡으며 생각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남은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매일 밤 함께 보던 한국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언제나 우리도 꼭 한번 가보자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곳. 드라마 속 아름다운 풍경들, 우리가 맛보고 싶어 하던 음식들, 가보고 싶어 하던 장소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 우리가 늘 동경하던 그곳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언니와 함께 보내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드라마 속에서만 보았던 그 거리를 직접 걷고 그토록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들도 맛보고 싶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언니와 함께라면 그곳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 순간부터 가슴이 떨려왔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잠든 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 문득 마음이 아려왔어요. 간호사인 언니는 제 병을 알고 난 뒤 매일 밤 인터넷을 뒤지며 치료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지쳐 잠든 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피야, 괜찮아? 언니가 눈을 뜨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었기에 통증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긴 비행이 제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언니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너무 설레는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 나라에 실제로 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우리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긴장이 되었어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나라에 드디어 왔다는 실감이 났기 때문이죠. 언니,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아?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아. 화려한 면세점과 깔끔한 인테리어,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인천공항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질서정연한 시스템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어요. 매끈한 전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깨끗한 객실과 친절한 안내방송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와, 런던 지하철보다 더 깨끗하고 빨라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서울로 향하는 전철에서 우리는 차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초록빛 산들이 보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는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복잡한 노선도가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곳곳에 있는 영어 안내판 덕분에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도 편했답니다. 우리는 명동 근처의 호텔에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죠. 소피야, 잠깐 쉬었다 갈까? 아니야, 언니. 지금 바로 가자. 경복궁 한복 대여점은 오후 4시면 문을 닫는데 내일은 다른 곳을 가봐야 하니까 오늘 꼭 한복 입어보고 싶어. 비행기에서 잠을 자긴 했어도 시차 때문인지 피곤이 몰려왔지만 한복을 입어보고 싶은 생각에 피곤함도 잊은 채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언니, 얼른 가자. 우리는 서둘러 경복궁 근처로 향했습니다. 한복 대여점에 들어서자 알록달록한 색색의 한복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저는 연보라색 저고리에 분홍빛 치마를, 언니는 하늘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골랐답니다. 아이고, 두 자매분이 너무 예쁘네요. 얼굴도 예쁘고 한복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한복을 입혀주시던 아주머니의 칭찬에 우리는 수줍게 웃었죠.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고 나서자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게 우아해졌습니다. 경복궁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웅장한 궁궐 건물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동안 드라마나 사진으로 봐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꿈만 같다. 언니, 저기서 사진 찍자. 우리는 궁궐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지요. 특히 근정전 앞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하늘색과 보라색 한복을 입은 우리 자매의 모습이 고궁의 풍경과 너무나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소피야, 여기 와봐. 연못이 정말 예쁘다. 경회루 연못 앞에서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연못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그 위로 물오리한 쌍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고궁의 웅장한 건물들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어요. 언니, 우리 부모님도 이 풍경을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버렸어요. 언니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우리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궁궐 구석구석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에 물든 고궁의 풍경은 또 다른 감동을 주었어요. 붉은 노을빛에 물든 기와지붕들이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모든 걱정을 잊은 것 같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경복궁을 나서며 제가 말했어요. 언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우리 내일도 또 다른 멋진 곳을 가보자. 아직 서울에는 볼 게 너무 많잖아. 한복을 반납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의 보양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친숙한 맛이었어요. 뜨끈한 국물을 마시며 우리는 내일의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처럼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제 언니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하고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구수한 생선구이 정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한국의 아침 식사가 이렇게 든든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케이블카를 탈까 했지만 날씨가 좋아 산책하듯 올라가기로 했지요. 꽤 가파른 계단이었지만 중간중간 전망대가 있어 쉬어가며 올라갔어요. 오르는 내내 서울이 조금씩 더 넓게 보였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엔서울 타워에 도착해서는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있었죠. 한쪽으로는 한강이 은빛띠처럼 흐르고 다른 한쪽으로는 크고 작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라니 진작 왔어야 했는데. 제 말에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전망대를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추억의 자물쇠도 달아보고 소원도 빌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타워를 내려온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답니다. 처음 해보는 한국식 고기 굽기에 서툴렀지만 옆 테이블에 친절한 손님들이 도와주셨어요. 마늘과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법도 배웠고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명동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제 오른쪽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칼로 배를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배를 부여잡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소피야, 괜찮니?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도 하기 전에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언니가 재빨리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간호사인 언니는 즉시 심각성을 깨달았나 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젊은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주었답니다. 구급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착했어요. 응급구조대원들은 전문적인 손길로 저를 구급차에 싣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구급차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달리는 동안 언니는 계속해서 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답니다. 다행히도 응급실에는 외국어가 유창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언니는 제 상태를 설명했어요. 담도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 한국 여행 중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갑자기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것까지. 의사 선생님은 언니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몇 가지 검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CT, MRI, 초음파 등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니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저는 검사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언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혹시 런던에서 받으신 검사 자료가 있으신가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모든 검사 결과를 USB에 담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USB를 받아들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원장님과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상태가 생각보다 더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1시간 뒤에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더 연세가 있어 보이시는 원장님도 함께였습니다. 두 분 다 매우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적이진 않아 보였어요. 소피아 씨 그리고 엠마 씨.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소피아 씨의 상태는 담도암이 아닙니다. CT와 MRI 결과를 보니 담도낭종이라는 질환입니다. 이는 담도가 부분적으로 확장되어 생기는 질환인데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특히 20대의 젊은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순간 저와 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담도암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런던에서는 암이라고 했어요. 시한부 선고도 받았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담도낭종은 초기 검사에서
종종 담도암으로 오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의료 장비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의 최신 장비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이는 분명한 담도낭종입니다.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니도 저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삶을 선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해외 환자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 비용은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국제진료센터 직원의 말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자매가 가진 모든 저축액을 합해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집을 팔면 돼.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엠마 안 돼.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바보야.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 부모님도 분명 그러길 바라실 거야. 그날 밤 병실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은 아무 일 없듯이 반짝이고 있었죠. 언니는 병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런던의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급매물로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왔어요. 다음 날 아침 원장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되신 듯 했어요. 수술비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 국제진료센터와 상담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부동산 중개사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집은 급매물이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놓아야 했죠. 소피야, 이제 수술만 생각해. 다른 건 전부 내가 알아서 할게. 언니는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는지를. 수술 날짜는 이틀 뒤로 정해졌어요. 의료진은 수술 전 검사들을 꼼꼼히 진행했고 저는 하나하나 검사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진 의료기술이 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우리 가족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집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일찍 깨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으며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답니다. 긴장되니? 옆에서 밤을 새운 듯한 언니가 물었어요. 전날 저녁 언니는 런던의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응, 근데 이상하게 무섭진 않아. 이제 나 살 수 있잖아. 그때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술 전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취 전 원장님이 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는 완벽합니다. 마취제가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점점 흐릿해지고 주변의 소리도 차츰 멀어져 갔어요. 의료진의 목소리가 물속처럼 들려오다가 마지막으로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수술실 입구에서 절 바라보는 언니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무서워할까봐 씩씩한 척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가득했죠. 그렇게 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언니는 대기실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수술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8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은 끝나지 않았어요. 9시간째가 되었을 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제 동생은 어떻게 됐나요?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분의 간 부위 혈관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얽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은 10시간째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언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부디 소피아를 지켜달라고. 이제 겨우 26,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동생을 살려달라고. 11시간째가 되자 또다시 간호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더욱 긴박해 보였다고 합니다.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더 필요합니다. 다행히 병원 혈액은행에 충분한 양이 있어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보호자분께 상황을 알려드려야 해서 나왔습니다. 수술 시간이 12시간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수술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소피아 씨의 혈관 구조가 매우 특이했거든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런 구조는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는 이런 병력이 없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시다면 엠마 씨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왕 오신 김에 우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소피아 씨의 회복 기간 동안이니까 시간도 충분합니다. 원장님의 말씀에 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자신은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동생의 경우를 보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면회 시간에 들어온 언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소피아, 이제 다 괜찮아. 넌 정말 용감했어. 중환자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수술이 제 인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곧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구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병실 밖 복도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언니가 자주 검사실에 가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CT 검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원장님이 권하셔서.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하지만 언니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뭔가 걱정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원장님이 우리 병실을 찾아오셨어요. 두 분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태블릿을 꺼내 CT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엠마 씨의 CT입니다. 보시다시피 소피아 씨와 비슷한 위치에 작은 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증상은 없지만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검사 결과를 듣고 밤새 생각해봤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동생이 이미 이 병을 이겨냈으니까요. 언니는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수술비가. 제가 걱정스럽게 입을 열자 원장님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는 해외 환자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피아 씨의 케이스를 통해 새로운 수술 기법을 개발했고 이는 의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엠마 씨의 수술비는 병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이렇게 해결될 줄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의 수술은 2주 후로 잡혔고 이번에는 제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미 경험해본 수술이라 그런지 수술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순조롭게 끝났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되었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언니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해준 거야. 그러게.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말야. 그러면 난 영영 내 병을 모르고 있었겠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카페 테이블 위에는 런던행 비행기 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으니까요. 내년에 또 와야 할 것 같아. 정기 검진도 해야 하고. 그래, 이번엔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여행으로 와야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지난 3개월을 떠올렸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고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떠난 여행이 오히려 우리 자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서울의 거리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하늘하늘 춤추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보였답니다.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은 우리를 한국으로 인도하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매가 서로를 지키며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을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